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의 김지승입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상황을 되돌려 보자면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생겼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밥이 요 녀석을 얻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 친 녀석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밥의 입장에서는 박스 친 녀석이 이제 앨리스한테서 얻은 건지 아니면 악의적인 공격자 이브한테서 얻었던 건지를 확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데이터 발신 인증이라는 거고요. 데이터 발신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신된 데이터가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변조 없이 발신자로부터 올바르게 전송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발신 인증을 만족을 하면은 데이터 무결성을 만족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실도 알려져 있냐면은 이제 데이터 발신 인증은 만족 못하고 무결성만 만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예시를 이제 이미 잘 살펴봤었죠. 바로 해시라는 녀석이었습니다. 해시라는 녀석만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무결성까지는 어떻게 잘 해결을 했음에도 이제 데이터 발신 인증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누구에서 출발을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데이터 발신 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전자서명이다라고 이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서명에 대해서 용어 사전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전자서명은 이제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에 첨부된 정보라고 적혀 있죠.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용어 사전에 따르면은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하는 전자서명만 이제 디지털 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서명과 전자서명을 완전하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서명의 특징은 이제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기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살펴봐야 될 거는 이 부인 방지라는 녀석이 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부인 방지라는 녀석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가 부인이고요. 이제 부인 방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고 안 만든 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키젠과 사인, 베리파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인은 서명이고요. 베리파이는 이제 검증 알고리즘이라고 때로는 불립니다. 그리고 키젠 알고리즘은 앞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얘기를 했을 때도 나왔던 알고리즘이죠. 그냥 키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빨간색 SK와 파란색 VK를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K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비밀이고요. 그리고 VK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 알고리즘으로 하나씩 넘어가 보면은 서명 알고리즘은 이제 비밀 정보인 SK와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녀석이고 우리는 이거를 시그마라고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SK가 비밀 정보라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서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중에 서명을 안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명을 만들 때는 무조건 비밀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일 테니까요. 그래서 전자서명은 이제 부인 방지를 자동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 알고리즘은 이제 공개되어 있는 VK와
메시지 M과 그리고 서명인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1 또는 0을 출력을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를 출력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서명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0을 출력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얘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검증 알고리즘은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능. 아니, 사실 모두가라고 해도 되겠죠? 그 이유로는 이제 VK가 공개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서명을 하는 거는 이제 비밀 정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살펴볼 건데요. 전자서명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해시 함수 대신에 요 서명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앨리스는 이제 밥에게 이 암호문과 서명과 그리고 VK라고 불리는 검증 키를 보내주면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거는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할 때 이 서명에 메시지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M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 암호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메시지를 그대로 같이 포함을 해서 보내준다라고 하면은 암호문을 만들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포함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상황에서도 원래 메시지가 앨리스가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문에 관한 서명을 같이 첨부해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밀성과 무결성과 데이터 발신 인증 증을 모두 만족을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랑 전자서명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서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많은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다중서명이고요. 어, 앞에서 배웠던 전자서명은 사람 한 명이 이제 서명 하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여러 명이 이제 하나의 서명을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종류의 문제를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만약에 어, A라는 사람이 독점을 해서 서명을 만들어냈다라고 합시다. 뭐 A라는 사람을 우연치 않게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라고 돌아갈 텐데요. A를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A가 키를 분실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계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받거나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이 은행이라는 녀석이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는 탈중앙화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키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이 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키를 분산을 키를 분실이 아니고 분산을
해놓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중 서명은 비트코인에 있는 함수 이름인 멀티시그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비트코인에 있는 멀티시그는 이제 서명 여러 개를 뭐 시그마 여러 개를 그대로 나열을 해놓고 이제 이 시그마들이 각각 시그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트랜잭션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각각 다 테스트를 하고 몇 개 이상 테스트를 통과를 했으면은 이제 잘 만들어졌더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함수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다중 서명은 서명을 만들 때 그냥 여러 명이 한 번에 필요하더라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계값 서명이라고 불리는 이 스레시홀드 시그너처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이 스트럭처를 가진 서명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 K out of N 스트럭처가 뭐냐면은 이제 K명 이상이 모이면은 서명 가능하고요. K-1명 이하면은 서명을 불가능한 거이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 인계값 서명이라고 불리는 게 추구하는 거는 다중 서명과 굉장히 비슷한 비슷한 개념, 비슷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인기가 서명은 이제 개인의 돈을 자산을 위탁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멀티 시그너처랑은 다른 개념이 있어요. 멀티 시그너처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 그리고 이 집합 서명이라고 불리는 어그리게이트 시그너처라고 하는 녀석은 서명의 크기를 줄여주는 녀석인데요. 그러니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러 개의 서명을 압축시켜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블록체인에서 필요하냐면은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뭐 이 서명 하나가 사실은 트랜잭션 하나에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 블록이 블록이 차지하는 메모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의 블록에 최대한 많은 서명을 트랜잭션을 올리고 싶은 거고요. 최대한 많은 서명을 올린다라는 게 최대한 많은 시그너처를 올린다라는 뜻과 사실상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의 디테일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 여러 개를 잘 압축을 시키게 되면은 이 블록에 올릴 수 있는 그 트랜잭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리게이트 시그너처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블록체인을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는 이제 블라인드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은닉 서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은닉 서명이라는 거는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종이가 있고 그 위에 먹지를 깔고 글을 쓰게 되면 먹지에 썼던 게 이제 아래에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서명 알고리즘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어, 내 비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인증을 받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 같은 데에 제일 많이 활용이 돼요. 투표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누구를 투표를 했는지는 아니, 잘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투표를 했는지는 알려주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투표 용지는 정당한 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자서명으로는 이제 그룹 서명이라는 게 있고요. 이 그룹 서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서명자를, 그러니까 누가 서명했는지를 숨기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식당이 있고, 그리고 이 식당과 어떤 회사가 계약을 했다라고 할게요. 계약을. 근데 어떤 계약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몇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는 그런 개념을, 아니 그런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근데 현실에서도 이런 종류의 계약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되죠. 장부에. 그리고 그 장부에는 뭐 이름을 적을 겁니다. 김지승 점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식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만 중요한 거지. 누구인지 이름까지는 궁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공개를 하는 게 때로는 개인정보의 침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장부에 이제 김지승이란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뭐 전북대 이런 식으로 장부를 작성을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는 누가 서명을 했는지 전부 다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명자를 숨길 수 있다라는 특성에서부터 익명 거래에 활용이 되더라라는 것을, 익명 거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자서명의 예시로는 이제 고리서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그룹 서명과 본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은, 어, 관리자도 이번에는 누가 서명을 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진정한 익명 거래를 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네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밀 거래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다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돌아오도록 합시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 첫 번째 블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블록의 정보를 이제 두 번째 블록의 헤더에 심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블록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다시 세 번째 블록의 헤더에 심는 이런 식의 연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안정성은 이제 얘가 그러니까 충돌 회피에서 온다라는 거를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전자서명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블록체인에서는 어, 어떤 사람의 공개 키를 해시한 거를 계좌 주소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라는 김지승이라는 사람을 공개를 하지 않고요. 이제 제가 만든 PK를 적절히 잘 해시를 한 게 이게 저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가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래를 할 거냐면요.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비트코인을 전달을 한다라고 그런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요게 B의 주소인지를 잘 입증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아무런 주소에다가 보내버리면은 A라는 사람은 보냈으니까 이제 난 책임이 없다라고 할 건데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지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B는 이제 요게 B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이제 이 SKB를 가지고 있다는 전자세명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공개된 되어 있는 검증 키를 가지고 전자서명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요게 B의 주소다라는 거를 잘 입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ECDSA라고 불리는 잘 알려진 전자서명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서명은 현재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거를 살펴볼 거냐면은 비트코인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심화된 개념으로 살펴볼 겁니다. 비트코인의 생김새를 보면은 여기 뭐 이게 있었고 여기 TX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TX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요 값이 계좌의 주소가 공개되어 있고 그 대신에 계좌의 소유를 하고 있는 시- 실소유주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계좌 주소랑 계좌 잔액과 계좌 거래 내역이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뭐 이제 계좌의 실소유주가 공개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거래를 했는지 모른다라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공개 주소라고 불리는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관찰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걸 샀고 누구한테 송금을 했고 뭘 했고 등등을 계속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찰 결과가 현실과 조금이라도 상관관계가 생기면은 요 계좌 주소를 가지고 앨리스라는 사람을 신원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밝힌 논문이 여기 적혀 있는 논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이론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정말로 실제로도 안전한가라고 하면은 조금의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떤 사람이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온라인 상으로만 생활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 이제 기밀거래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거래 내역에 숨어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보내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등등을 보이지 않게 하는 암호 기술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블록체인의 형태를 잘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 내역이 실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거래 내역에 문제가 없이 잘 동작을 했다. 라는 그 검증은 모두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을 우리는 기밀 거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커미트먼트라고 불리는 암호 기술과 영지식 증명이라고 불리는 암호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파이 TX1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프루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해주는 역할은 TX1이 잘 진행되었다. 다를 검증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물론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는 TX1이라는 거에 정보 유출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불리는 요 녀석은 이제 TX1에 대한 정보 유출이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기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커미트먼트와
영지식 증명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효율성이 훨씬 안 좋고, 이제 이 효율성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호 기술들을,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3차 시 동안 이제 블록체인에서 암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구조로는 이제 고전 암호부터 시작을 해서 대칭키 암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개키 암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해시 함수와 전자 서명이 왔었고, 그리고 전자 서명이 실제로 공개, 블록체인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암호 기술들이 요 효율성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